그날 밤 그녀가 샤워하는 사이 나는 주저하며 그녀의 휴대전화를 살폈다. 연락처 목록에서 낯선 이름이 빛났다. 최도현.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손가락으로 눌러 대화를 열자 한 줄씩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오늘 밤 꼭 널 보고 싶어. 내가 지금 막 보여준 문장들만으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짐작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심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쌓아온 일상의 한 줄의 문자로 한 번의 스침으로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그 무너짐 앞에서 나는 두 갈래의 길을 마주했다. 감정에 휩쓸려 소리치거나 조용히 증거를 모아 절차로 진실을 드러내거나.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수치가 아니라 관계와 책임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제 곧 여러분은 그 행동들이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파문의 끝에서 누가 서 있게 되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결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통의 문자와 그 너머의 비밀이 우리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강연우, 52를 넘긴 평범한 중년의 남자다. 어느 일요일 아침, 창가에 놓인 오래된 손목시계의 초침이 조용히 지나갔다. 그 시계는 결혼 초에 그녀가 골라준 것이었고, 나는 그 손길을 떠올리며 잠시 미소를 지었다. 부엌에서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올라왔고, 그녀는 익숙하게 찻잔을 들며 웃음을 흘리곤 했다. 그 소소한 일상들이 쌓여 나의 하루와 우리 사이를 이루었다. 그 기억들이 지금은 더 뚜렷한 상처로 남아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나는 가정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아내 윤서영은 오랫동안 내 삶의 중심이었다. 서영은 40 초반으로 나보다 몇 살 어렸다. 언제나 집안일을 챙기고 우리를 배려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오래도록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그녀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퇴근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고, 이유를 물으면 양재교육센터 세미나란을 둘러댔다. 대화는 짧아졌고 표정은 점점 닫혀갔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내 속은 더욱 불편해졌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찻잔 가장자리에 연한 붉은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봤다. 소파 팔걸이에 걸린 스카프와 옷장 안에서 감도는 향수의 잔향이 어우러지며 어딘가 모를 불길함을 전해주었다. 나는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그 흔적들을 눈에 담아두려 했다. 작은 접시 위에 남은 입술 자국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 자국은 곧 증거였고 내가 믿고 있던 일상의 배신이었다. 그날 밤 그녀가 샤워하는 사이 나는 주저하며 그녀의 휴대전화를 살폈다. 연락처 목록에서 낯선 이름이 빛났다. 최도현.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손가락으로 눌러 대화를 열자 한 줄씩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오늘도 내가 너무 그리워. 너와 함께 있는 순간이 제일 행복해. 말마다 다정한 호칭과 하트 표시가 따라붙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선 애정의 흔적이었다. 가슴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기분이었다. 고지었던 문장 하나가 나를 얼어붙게 했다. 오늘 밤 꼭 널 보고 싶어. 화면 속 글들은 내가 알던 그녀의 얼굴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대화를 끝까지 읽었다. 심장이 칼날에 베이는 듯 아팠고 두 다리는 힘이 풀렸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들이닥치지 않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메시지를 끝까지 읽었다. 문장 하나하나가 심장에 박혔다. 충격이었다. 본능은 분노와 허탈을 동시에 밀어왔지만 나는 곧 호흡을 가다듬었다. 급한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어떤 결단도 섣불리 내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나는 오래된 친구 민수를 만났다. 카페 창가에 마주 앉아 그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복수야? 아니면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커피를 들이키며 답 대신 숨을 고르고는 천천히 말했다. 둘 다 아닐 수 없다. 다만 감정으로 파괴하고 싶지는 않다. 증거로 말하고 싶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경고하듯 말했다. 공개는 칼이다. 너도 상처 입는다. 잘못하면 되돌릴 수 없어. 그의 말은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렇다고 덮어두면 너의 자존은 죽는다. 너의 선택이어야 한다. 그 대화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계획이 필요했다. 며칠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좁은 회의실에 앉아 그는 노트북을 켜고 조용히 말했다. 합법적 증거부터 정리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수집해야 할 핵심 자료를 하나씩 정했다. 카드 사용 내역과 영수증, 호텔 예약 확인서, 법인 차량의 주차 기록, 회사의 보안 카메라 캡처, 그리고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의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물은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불법 촬영이나 도청처럼 법에 저촉되는 방식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합법적 조사 대행업체를 통해 현장 확인과 영수증 수집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 대행업체는 공적 기록과 영수증 등 합법적 경로로 자료를 확보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또한 회사 내부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인사팀에 공식 제기를 하면 인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절차를 통해 회사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과 향후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필요 10억 원의 재산 보전의 일환으로 가압류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그 기록들이 나중에 진실을 증언할 것이다. 나는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감정적 복수 대신 절차적 대응을 택하겠다는 결심이 선명해졌다. 나는 해야 할 일을 노트에 적었고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인사팀에 공식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인사위원회 제출용으로 포렌식 자료를 정리하세요. 인사 책임자에게 공식 제기하면 회사 차원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 말은 기계처럼 단호했고 나는 그 말들을 하나씩 받아 적었다. 우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했고 필요할 경우 신속히 법적 보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그는 가압류 같은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서류를 갖춰 두자고 권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동안 내 심장은 이상할 만큼 느긋해졌다. 감정에 따라 성급히 무언가를 부수는 대신 서류와 기록으로 말하겠다는 결심이 오히려 선명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작은 수첩에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내려갔다. 카드 사용 내역은 복사본을 요청하고 법인차의 주차 기록을 확인 요청하라. 호텔 예약 내역과 식당 영수증 목록을 확보하라. 회사 보안팀을 통해 CCTV 캡처를 요청할 방법을 마련하라. 그리고 합법적 조사 대행업체를 통해 현장 확인과 영수증 확보를 의뢰하라. 모든 것은 문서화되어야 하고 그 문서들이 나중에 진실을 증언할 것이다. 재정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나는 내 명의의 일부 자금을 별도의 비상계좌 CMA 등 현금성 계좌로 옮겨 보관했고 필요 10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해 상대의 재산에 대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 나는 공동계좌를 무단으로 비우거나 그들의 자산을 임의로 처리하지 않았다. 내 선택은 무모한 분노가 아닌 계산된 침묵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나는 계획을 하나씩 실행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무실 복도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 화면을 떠올렸다. 마케팅팀의 회의실에서 그녀는 침착하게 발표를 이어갔고 그 옆에 있던 최도연은 말끝마다 조용히 설명을 붙였다. 한두 번의 어깨 스침이 있었고 점차 그런 접촉이 반복되었다. 점심시간에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웃음을 나눴고 그녀는 그의 눈을 오래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업무상의 자연스러운 친밀함이었겠지만 반복된 행동은 기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증거가 된다. 나는 변호사에게 그 시간대의 출입 기록과 CCTV 캡처를 의뢰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사는 회사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기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 끝에 작은 카메라가 우연히 두 사람의 그림자를 포착한 장면을 떠올렸다.
그 장면에서 두 그림자는 잠깐 서로 가까워졌고 그 장면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 주었다. 나는 그 프레임을 서류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기계적이면서도 잔혹했다. 카드 영수증 하나, 주차 기록 한 줄, 이메일 한 통이 모일 때마다 나는 조금씩 더 냉정해졌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제 판단의 도구가 되었다. 나는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수집해 나갔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모이는 날, 진실은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증거를 하나둘 모으는 과정은 기계적이면서도 잔인했다. 나는 파일을 채워나가며 우리 삶의 파편들을 서늘한 손으로 옮기고 있는 기분이었다. 카드 결제 내역, 식당 영수증, 호텔 예약 확인서, 법인차 주차 기록. 하나의 폴더로 정리될 때마다 나는 조금씩 더 냉정해졌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제 판단의 도구가 되었다. 이삿짐이 오기로 한 날은 9월 16일로 정해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훑을 때 나는 사진 액자 앞에 멈춰 섰다. 오래된 손목시계를 조심스럽게 꺼내 손에 들었다. 초침은 여전히 묵묵히 흘렀다. 나는 시계를 상자에 넣기 전에 잠시 손에 들고 있던 그 감각을 기억 속에 담았다. 그리고 붉은 볼펜으로 작은 쪽지를 적었다. 이것은 나의 일부 기억이다. 필요하면 찾아라. 안녕. 문구는 의도적으로 간결하고 차가웠다. 트럭에 상자를 실으면서 나는 일부러 몇몇 물건을 현관에 남겨두었다. 일상용품 몇 개와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거기에 놓여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정리였겠지만 그 배치에는 의도가 있었다. 나는 그녀가 돌아와 허탈감과 공허를 마주하길 바랐다. 문을 닫고 트럭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소리는 한 장의 장이 넘어가는 소리 같았다. 집을 떠나 작은 편의점 앞에 섰다. 물과 빵을 사고 카드를 집어 계산대에 밀어넣는 순간 단말기에서 결제 거부 소리가 났다. 나는 순간 주위를 둘러보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여드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장면은 내가 법률적 절차와 은행 협의를 통해 미리 조정해둔 결과였다. 변호사와 협의한 뒤 은행에 정식으로 거래 제한을 요청해둔 상태였고 그 요청은 지정한 시점에 반영되도록 절차가 진행되었다. 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리지 않았다. 내가 택한 것은 사회적 신호를 남겨 관계의 끝을 분명히 하는 일이었다. 그 결제 거부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었다. 숫자보다 더 날카로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었다. 그 신호는 내가 계획한 첫 번째 표시였다. 그리고 그 표시들은 곧 더 큰 파문을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청담의 골목 안쪽 조명이 낮게 깔리고 재즈가 은은하게 흐르는 바에서의 그 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어색함을 지우려는 듯 웃었고 말은 부드러웠다. 두 잔의 술이 비어갈수록 거리는 좁혀졌고 손끝이 스쳤다. 그 덕촉은 사소해 보였지만 그들의 온도는 달랐다. 거울에 비친 실루엣이 서로 기대어 겹쳐지는 모습은 한 장의 사진처럼 선명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친밀함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반복된 친밀함은 흔적을 남기고 흔적은 결국 큰 그림을 이뤘다. 그 밤 나는 그것을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될 줄 몰랐다. 그 후 그녀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신자는 저장한 그대로였다. 도현, 나 도와줘. 집도 비어있고 계좌도 막혔어. 통화 너머에서 들린 숨소리와 함께 그는 차갑게 말했다. 서영아, 미안하지만 이건 끝내야 해. 아내가 알게 됐어. 아이들을 위해 이 관계는 정리해야 해. 그 말은 위로도 변명도 아니었다. 그는 이미 길을 정한 사람이었다. 며칠 뒤 나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준비해둔 증거와 정리한 서류를 그의 아내에게 정식으로 보냈다. 나는 감정적 폭로가 아니라 절차적 진실을 택했다. 정식 서한과 객관적 자료만을 담아 보냈고 그 서류들이 그녀 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나는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고 결국 그녀는 가족을 위해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단했다. 그것은 개인적 고통의 결단이었고 나는 그 선택이 불가피했음을 인정했다. 회사에는 조용하지만 빠르게 파장이 번졌다. 나는 인사팀에 정식 자료를 제출했고 회사는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CCTV 캡처, 메시지 기록,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비공식적 대화들이 하나로 맞춰지자 상황은 급속히 불리해졌다. 회의실에서는 조용한 질문들이 오갔고 직원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그녀를 향한 시선이 차갑게 변했고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복도를 가로지르는 소곤거림은 그녀를 점점 고립시켰다.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 점심때 식판을 들고 홀로 앉아있던 그녀의 모습이 나중에 떠올랐을 때 그것이 바로 고립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출근길에 익숙한 인사와 소소한 대화가 사라지고 대신 힐난과 수군거림이 남았다. 그 파장은 개인의 잘못을 넘어 가족과 직장 전체에 파급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텅 빈 집을 거닐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뇌었다. 불안과 후회의 파도가 밀려왔고 그녀는 자신이 만든 결과와 마주 서 있었다. 그 무게는 시간이 지나도 가벼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와의 통화 이후 잠시 가만히 있었다.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숨결에는 떨림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서영아, 지금 내가 겪는 건 내가 만든 결과야. 내가 떠난 게 결국 내게 필요한 교훈이었을 거다. 이제는 알겠지. 그 말은 칼날처럼 차갑게 내 안에 꽂혔다.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모든 변명이 그 사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며칠 뒤 동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마주친 이웃들의 시선을 기억한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속삭임들이 귀에 달라붙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서서 귓속말을 나누는 소리가 뒤를 따랐다. 어머니는 이미 그 소문을 들었고 분통을 터뜨리며 지인들에게 확인 전화를 돌렸다고 했다. 그 확인이 어머니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 분노는 곧 딸을 향한 책망으로 바뀌었다. 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우리 집안이 망신을 당했다라고 말했고 그 말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체면과 명예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 안도감은 잔혹함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한 방식이었다. 어머니의 태도 변화는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그 사실이 내 속을 차갑게 만들었고 내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반면 윤서영은 점점 더 고립되었다. 직장에서는 눈길이 돌아갔고 집에서는 문이 굳게 닫혔으며 친정에서도 따뜻한 품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려 수화기를 들었지만 돌아오는 응답은 냉담하거나 무관심했다. 길가 가판대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친구의 눈빛은 연민이 아닌 거리감을 보였고 그 장면들은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음을 확신했다. 감정의 흔적은 남아있었지만 그것들은 이제 과거를 기록할 연필 같은 것이었다. 나는 이미 결심했다. 이 관계는 끝났다. 남은 것은 부서진 조각을 주워 새로 쌓는 일이었다. 나는 그 일을 시작할 것이다. 다시는 배신의 그림자에 내 삶을 묶어두지 않겠다. 작은 일상부터 다시 세울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골목을 걸을 것이고 저녁에는 직접 만든 소박한 식사를 차릴 것이다. 그것이 내게 주는 평온을 지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녀에게 더는 응답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잔혹함이 아니라 경계였다. 나는 더 이상 옛날의 조각들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어머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윤서영의 가족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 말들은 무심하고 차갑게 내 속을 관통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오래도록 내 안에 남아 울렁거렸다. 오랜 시간 쌓여있던 상처와 배신이 단번에 실체화된 듯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을 비비며 그 말의 무게를 받아들였다. 침묵이 말보다 강할 때가 있음을 나는 그때 알았다. 어머니의 침묵은 이미 결말을 말하고 있었다. 기대가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 결혼 초 나는 그 집안을 내 편으로 여겼다. 어머니의 환한 미소와 잔잔한 말투를 믿었다. 그러나 신뢰는 서서히 균열을 만들었고 마지막 한마디로 그 균열은 금세 금이 되었다. 배신은 소리 없이 와서 내 신뢰의 벽을 무너뜨렸다. 그렇다고 내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무엇인가 정리되는 느낌이 먼저 들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왔다. 죄송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할 수 없을까요? 문자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내 전화기를 울렸다. 나는 화면을 열었다가 닫았고
다시 열었다가 닫았다. 손가락은 몇 번 망설였지만 답은 쓰이지 않았다. 문장의 무게와 행동에 부딪히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사과는 공허하게 들렸고 그 공허는 내가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그 결정은 즉흥적이지만 깊게 숙고한 선택이었다. 사과를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착각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다. 나는 내 평온을 지키기로 했다. 그 평온은 외부의 인정이나 위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지켜내는 것이라고 자문했다. 그래서 나는 행동으로 말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창가에 섰다. 해가 서서히 얼굴을 내밀었고 거실 바닥에는 지난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은 여전히 똑같이 흐르고 있었다. 그 규칙적인 소리는 내 심장을 조용히 다독였다. 나는 작은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하루를 쌓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먼저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했다. 사진 몇 장과 오래된 편지들을 꺼내어 하나씩 골랐다. 어떤 것은 상자에 넣어 보관했고 어떤 것은 버리기로 했다. 상자에는 가져가도 좋음이라고 쓴 쪽지를 붙였다. 기억은 보관하되 그 기억으로부터 매달리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다. 물건을 들 때마다 지난날의 장면들이 스쳐갔지만 나는 그 기억을 조용히 상자에 눌러 담았다. 이삿짐을 준비하는 시간은 의외로 차분했다. 트럭이 도착하고 사람들이 상자를 싣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오래된 삶의 한 장을 덮는 기분을 맛보았다. 문이 닫힐 때마다 가슴에는 묘한 빈자리가 생겼지만 동시에 숨이 조금 더 편해졌다. 그 소리는 결말이자 시작이었다. 나는 친구 민수와 만났다. 카페 창가에 앉아 그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야, 천천히 해라. 감정의 속도를 낮춰.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정확했다. 그 조언을 들으며 나는 내 감정을 다시 측정했다. 소리 없는 분노는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었고 나는 차분히 절차를 밟아 나갈 준비를 했다.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왔다. 요리학원에 등록했고 아침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식칼을 쥐고 야채를 써는 동안 손끝의 감각이 내 현실을 잡아주었다. 작은 루틴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조금씩 정돈되었다. 평온은 대단한 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작고 꾸준한 반복에서 왔다. 한편 나는 법적, 실무적 준비를 계속했다.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우리는 증거 목록을 확정했다.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예약 확인서, 법인차 주차 기록, 출입 통제 기록과 CCTV 캡처를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회사의 공식 절차와 은행 협의의 타이밍을 맞추는 일이 중요했다. 감정에 휩쓸려 서둘러 일을 그르치고 싶지 않았다. 정확한 문서가 쌓일 때 진실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어느 날 점심, 편의점 계산대에서 결제 거부 소리를 들었다. 그 장면은 우연이 아니었다. 은행과 협의에 걸해 제한 조치를 조율해둔 결과였다. 주변의 시선이 가렵게 스쳤고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 작은 사건은 내 의도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날 저녁 나는 일기에 작은 성취들을 적었다. 오늘 만든 반찬이 어제보다 더 맛있었다고, 해질 역의 빛이 창에 스며들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고, 밤이면 때때로 꿈이 찾아왔다. 꿈에서 나는 다시 예전 집에 앉아 있었고 서영은 옆자리에 있었다. 손을 내밀면 허공뿐이었다. 깨어나면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현실의 공기가 더 선명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조금씩 배워갔다. 민수의 농담은 내게 균형을 주었다. 너는 내 삶을 재건하는 사람이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한마디는 불필요한 격정을 배제하게 했다. 나는 그 조언을 귀하게 여겼다. 요리 학원에서는 작은 성공과 실패가 이어졌다. 처음 만든 소스가 탁해 친구에게 웃음을 샀고 다음 수업에서는 더 나은 맛을 냈다. 누군가의 칭찬은 큰 위안이었고 그 위안은 나를 또 한 겹 단단하게 만들었다. 작은 성취들이 모여 하루를 지탱해 주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예전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확보했다. 그 거리는 싸움의 거리가 아니라 상처를 들여다보고 정리할 수 있는 안전한 간극이었다. 나는 그 간극에서 천천히 숨을 쉬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짧았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는 이제 나를 흔들지 못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서랍에 넣고 창문을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시계의 초침은 묵묵히 흘렀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고르고 천천히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끝은 분명했고 그 끝은 나를 다른 시작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작은 규칙과 반복을 통해 그 시작을 받아들였다. 하루를 쌓고 기억을 정리하고 증거를 남기며 나는 조금씩 다시 서 있었다. 과거는 나를 만들었지만 그 과거가 나를 정의하지는 못했다. 나는 앞으로도 조용히 내 길을 걸을 것이다. 자유가 찾아온 감각은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했다. 지난 시간의 무게는 과거로 밀려났다. 나는 새로운 삶을 천천히 쌓아가기로 했다. 배신의 기억이 내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리라 결심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평온이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동네를 걸었고 저녁에는 소박한 식사를 직접 준비했다. 작은 반복들이 모여 내 안에 조용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 안정은 누구의 인정을 바라는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한 조용한 평온이었다. 휴대전화가 한동안 울리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진 것을 나는 기억한다. 그 소리는 어쩌면 마지막 희망의 박동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기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거실에는 식은 커피 향만 남아 있었고 창밖의 빛이 희미하게 바닥에 흩어졌다. 그 풍경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다. 며칠 뒤 인사팀의 메일 제목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빛이 바뀌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인사조치 관련 안내라는 간결한 제목은 형식적이었지만 내용은 냉혹했다. 회의 결과 징계 가능성과 직위 조정이 논의되었고 최종 결정은 추후 통보될 예정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출근길의 사무실은 이전과 달랐다. 동료들은 웃음을 잃었고 지나치는 인사도 짧아졌다. 누군가는 엘리베이터에서 고개를 돌렸고 모임 초대는 조용히 취소되었다. 회사라는 작은 사회에서 신뢰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재빨리 거리를 둔다. 나는 그 변화를 입증하듯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공적 절차 앞에서 목소리는 작아졌다. 저는 실수였어요. 상황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 말은 회의실 공기를 가르지 못했고 인사위원회의 기록은 그녀 쪽에 없었다. 그녀가 개인 물건을 상자에 담을 때 오래된 사진들이 무심한 손에 젖혀지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웃의 시선이 날카롭게 박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속삭임, 골목에서 교차하는 차가운 눈빛들. 이 동네에서는 누군가의 실수가 곧 모두의 이야기로 번져갔다. 어머니는 소문을 듣고 분노했고 나는 전화를 통해 가족의 선택을 확인했다. 그녀는 친정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닫혔다. 이런 일을 저지른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면과 오랜 불만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매달렸지만 그 손은 차갑게 떨어졌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음을 나는 목격했다. 구직의 문들도 하나둘 닫혔다. 그녀는 면접장에서 마지막 근무지는 어디였나요? 라는 질문을 들었고 개인 사정으로 라는 대답은 더 많은 의심을 낳았다. 면접은 짧게 끝났고 이력서 한 장은 반복적으로 거부되었다. 거듭되는 거절 속에서 그녀의 어깨는 조금씩 숙여졌다. 공공장소의 시선은 잔혹했다. 골목 가판대 앞에서는 계산대가 조용히 닫혔고 카페에서는 바리스타가 거리를 두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게 박혔고 그 칼날은 외출할 때마다 그녀를 베었다. 그 작은 사건들이 모여 그녀의 일상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나와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제발 도와줘. 우리가 함께한 시간 조금만 기억해줘. 초기에는 빈번했던 메시지는 점점 간헐적으로 변했다. 도연은 응답하지 않았고 나는 그녀의 메시지 앞에서 아무 손길도 내밀지 않았다. 그 침묵은 마치 최후의 확인처럼 작동했다. 밤이면 그녀는 공공장소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했다. 기차역 벤치에서 눈을 감고 있던 그녀의 어깨는 떨렸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른 척했다. 그 작은 장면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스쳐가는 풍경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장면에서 그녀의 전부를 보았다. 기억은 때때로 그녀를 덮쳤다. 함께 웃던 주방의 농담이나 우리가 나눈 사소한 약속들이 불시에 떠올랐다. 그 회상은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끝없이 아팠다. 그 아픔은 그녀의 하루를 조용히 갉아먹었다. 도움의 문턱은 높았다. 사회복지나 상담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안내는 대기번호와 상담시간뿐이었다. 실질적인 구제는 멀게만 보였다. 그녀는 스스로 다시 일어설 자원을 찾으려 애썼다.
어느 오후 나는 우연히 그녀를 멀리서 보았다. 작은 카페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이었다. 사장은 말을 아꼈고 손님들은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접시를 닦으며 숨을 고르는 듯 보였다. 그 장면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생존을 위한 작은 틈이었다. 그곳은 완전한 회복의 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굽어 있었고 눈가에는 그늘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밥을 주고 일거리를 주었고 그 일은 어떤 보증이나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그녀가 하루를 버텨내기 위한 일시적 안식처였다. 나는 그녀가 그곳에서 느꼈을 감정들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부끄러움일 수도, 약간의 안도일 수도, 아니면 그저 피로일 수도 있었다.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나를 가볍게 했지만 동시에 낯선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메시지는 결국 한 줄로 줄어들었다. 미안해요. 그 짧은 문장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서랍에 넣고 창문을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바깥의 소음 속에서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그 현실은 냉혹했다. 닿을 것으로 기대했던 손길들은 하나둘 닫혔고 그녀는 스스로 길을 찾으려 애썼다. 그 일련의 과정은 응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을 단순한 응고로만 보지 않았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였고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랐다. 나는 그녀 곁에 없었다. 그 선택은 나의 선택이기도 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잔혹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나는 더 이상의 소용없는 연민 대신 평온을 선택했다. 나는 내 길을 걸었고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우리가 함께 만든 것이 아니란 사실이었다. 그 깨달음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리고 나는 그 깨달음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말하진 않겠다. 배신과 고통은 나에게 교훈을 남겼고 나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겼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웠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로 한 결심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모든 것이 끝났고 그 끝에서 나는 다시 시작을 선택했다. 3달이 지난 뒤 나는 아침 수업이 있는 요리학원에 등록했다. 흔한 취미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 소박한 일상이 내 마음을 채워줄 것이라 믿었다. 가스불 앞에 서서 채를 들고 야채를 써는 동안 생각은 더 이상 그날들의 고통에 묶이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은 수강생들과 건넨 가벼운 농담과 서로의 실수를 웃어 넘기는 시간이 천천히 위로가 되었다. 나는 새로운 루틴 속에서 작고 꾸준한 기쁨을 하나씩 발견했고 그 기쁨은 내 안에 서서히 쌓였다. 자유는 전투가 아니라 일상의 조용한 누적임을 나는 배웠다. 반면 윤서영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에 남겨졌다. 몇 달 동안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은 번번이 탈락했다. 임시직으로 겨우 들어간 일자리에서도 작은 실수 하나로 해고를 당했다. 사회는 그녀에게 엄격했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길게 따라다녔다. 어떤 날은 공공기관의 문턱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누군가의 표정을 살폈고 어떤 날은 골목 카페 창가에 앉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걸었지만 많은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고요한 단절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만든 선택의 무게를 매일 확인했다. 나는 그녀의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았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그것은 잔혹함이 아니라 경계였다. 내가 택한 것은 더는 그녀의 파편에 발목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대신 나는 조심스럽게 내 일상을 쌓아갔다. 요리학원에서 배운 기술로 수박한 저녁을 만들고 아침에는 동네 공원을 걸었다. 내가 느낀 평온은 시끄러운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한 호흡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끝은 분명했다. 그러나 끝은 또한 시작이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